2016년 5월 28일 새벽 3시 부산 광안리의 한 아파트.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CCTV는 무려 21대. 그런데 이상합니다.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찍혔는데 나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 부부 둘 다 동시에. 오늘 임병수의 탐정방송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이요, 한국 미제 사건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미스테리 사건이에요. 그 아래에서도 2번이나 다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4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그 며칠간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20개나 되는 CCTV에 이들 부부가 왜 안 찍혔는지 유력한 가설을 3가지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노르웨이로 떠난 그 문제의 여성 장 씨의 행적을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종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왜 병원과 약국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정체 모를 여성이 나타나서 최성희 씨의 약을 대리 처방하려고 했는지,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한 가지 결론에 이르실 것 같습니다. 자, 무대는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의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신혼 6개월차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 당시 34세 전민근 씨, 아내 당시 33세 최성희 씨. 2015년 11월에 결혼을 한 비슷한 나이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요. 밴드 활동을 하다가 부산 모처에서 누군가와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자영업자였고, 아내는 극단 소속의 연극배우였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자, 시간을 짚어보겠습니다. 5월 27일 밤 10시 아내 최성희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CCTV를 보니 양손 가득 장바구니가 든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어요. 자, 몇 시간이 흐릅니다. 28일이 됩니다. 새벽 3시가 돼요. 남편 전민근 씨가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역시 엘리베이터 CCTV에 정확히 찍힙니다. 그리고 이후로 2026년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사온 장을 본 봉투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키우던 강아지도 자동차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집 안에는 혈흔도 없었고 지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싸웠다라는 흔적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한 흔적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만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진짜 이상해지는데요. 이 부부가 살던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CCTV가 무려 21대. 복도식 소형 아파트입니다. 동선은 복잡하지 않아요. 1층 비상 계단까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부부가 들어가는 장면은 당연히 다 찍혔고, 그런데 나가는 장면은 단 한 컷도 어느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안 찍혔다? 그럴 수 있죠. 사각지대를 알았으니까 우연히 비껴갔을 수도 있다. 근데 2명이 동시에 9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나옵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을 해요. 결과를 보니 더 이상해집니다. 6월 2일 오전 9시경 부산의 기장군이라는 곳에 기장읍 교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는데 남편 전민근 씨의 휴대폰입니다. 부산 근거리에 잡힌 남편의 휴대폰. 같은 날입니다. 2월 2일 밤 10시가 됩니다. 밤 10시에 갑자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히는데 아내 최성희 씨의 핸드폰입니다. 남편은 부산 근교의 기장에서, 최성희 씨는 서울 천호동 인근에서. 부산과 서울은 직선 거리로 320km 이상 거리였습니다. 같은 날 부부의 휴대폰이 사라진 건 동시에 같이 사라졌는데 휴대폰이 나타난 곳은 전혀 다른 곳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다 끊깁니다. 그리고 그 서울 천호동의 그 위치는요, 남편 전민근의 친모인 임 씨가 살던 집 근처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하죠. 실종이 되고 그 다음 날입니다. 5월 29일 전민근 씨의 식당 동업자에게 문자가 가요.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 생겼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못 갈 것 같다. 전민근 씨의 문자입니다. 자, 며칠 후에 6월 2일이 됩니다. 전민근 씨가 이번엔 아버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딱 4글자. 괜찮아요. 5월 29일에는 동업자에게 1-2달 정도 일을 못 갈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6월 2일에는 아버지에게 괜찮아요 라는 짧은 한마디. 이후 연락은 끊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민근 씨가 1-2달이 걸린다고 했던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상한 게 더 있습니다. 아내 최성희 씨가 5월 30일 실종 2-3일 후죠. 극단 대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공연을 코앞에 둔 배우가 사전 연락도 없이 연습에 빠지고 극단 대표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극단 대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문자가 위화감을 주는 문자라고 느꼈습니다. 평소 최성희 씨는 해요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지 합니다, 하십시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최성희 씨 본인이 보낸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또 생깁니다. 아내 최성희 씨에게는요, 결혼 전부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었는데요, 우울증과 과거 수면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 장 씨로부터, 이 장 씨는 전민근 씨의 옛 애인입니다. 옛 애인은 전민근 씨를 이별할 이후에도 협박하고 헤어지라고 하고 심지어 이 최성희 씨마저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장 씨는 그 이후에 결혼해서 먼 노르웨이에 가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친딸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냉동법으로 내 딸 아이를 살려내겠다. 뭐 약간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자, 어쨌든 결혼 전 옛 애인인 장 씨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 신부인 최성희 씨가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름마저 개명했다고 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최성희 씨가 마지막으로 정신과 약을 직접 타간 것은 최성희 씨가 실종되기 2달 전인 2016년 3월 달입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묘하게 흘러가요. 5월에 실종이 되고 부부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인 5월 31일에 극단 관계자가 전민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연을 펑크낸 최성희 씨 안부를 묻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남편 전민근 씨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과거처럼 약을 먹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공연 또한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경찰이 확인한 2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통화 시점 전민근 씨의 휴대폰 위치는요, 부부의 집 근처였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CCTV에는 안 찍혔지만 말입니다. 즉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건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부 집 근처 응급실이 있는 대형 병원 어디에도 최성희 씨의 진료 기록, 입원 기록은 없습니다. 아내가 입원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즉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 5월 30일에 최성희 씨가 극단 대표에게 보냈다는 마지막 문자, 본인이 자기 처지에 대해 내용을 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뭔가 일이 벌어진 상태를 기술하듯 쓴 것 같습니다. 잠적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최성희 씨의 폰으로 거짓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상 그렇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정황이 한 가지 또 등장을 합니다. 실종이 일어난 5월에서 4개월이 지난 9월에 2016년 9월에 어느 중년 여성이 정신과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최성희의 시어머니입니다. 이 여성은 최성희 씨의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정신과 약을 대리 처방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민번호를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인물이라는 걸 간호사가 알고 이후에 제보를 해요. 이에 대해서 전민근 씨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성은 며느리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 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성희 씨의 시어머니의 형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형수란 얘기입니다. 좀 멀죠? 약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사실 며느리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 뭔가 좀 소재를 확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논리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나타난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형수, 즉 전민근 씨의 큰어머니 뻘 친척이라는 건데, 그리고 약을 타려던 게 아니고 진료 기록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해명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는 의문이 남으실 것 같아요. 하나, 진료 기록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왜 가족 본인이 아니라 백모뻘 되는 친척이 등장했을까요? 둘, 왜 그 친척이 스스로를 백모, 즉 시아버지 형수라고 하지 않고 시어머니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셋, 왜 단순히 진료 기록 열람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신과 약 대리 처방을 문의했을까요? 실종된 후 4개월이 지난 이때 최성희 씨가 생활 반응이 없으니까 사망하거나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약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실종 4개월 이후에는 2016년 9월에는 어딘가에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약이 필요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최성희 씨 본인이 평소처럼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생활 반응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실종의 세부 사항을 시댁 측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물론 다시 강조드립니다.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해명대로일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도 범인으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 한 장면이 실종 직후 친정 부모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시댁 측이 보였던 차분한 태도와 겹쳐지면서 9년째 풀리지 않는 이러한 또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카메라에는 왜 안 찍혔으며. 자, 사건이 미궁에 빠지던 중에 한 여성에게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장 씨입니다. 또는 A 씨, 전민근 씨의 옛 여자 애인. 당시 노르웨이에 거주 중이었고 부부가 실종되기 약 3주 전에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한국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와서 현금만 썼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부부가 실종된 직후에 다시 노르웨이로 들어갔습니다. 왜 한국에 왔던 걸까요? 왜 현금만 썼을까요? 왜 이들이 실종된 직후에 노르웨이로 곧바로 갔을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민근 씨 지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물론 어디까지나 지인들의 주장입니다. 장 씨가 결혼 전으로 협박을 했고 전 씨가 결혼식장에 후배를 경호원으로 배치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옛 애인 장 씨를. 아버지는 몰라요.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자, 이게 남편 전 씨가 실제로 말한 내용입니다. 지인들이 전한 내용이에요. 지인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장 씨 측, 그러니까 장 씨의 오빠가 또 정반대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2015년 10월 이후로는 전민근과 연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전민근이 내 동생 장 씨를 협박한 거지 우리 동생은 그런 적이 없다.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말이 달라요. 즉 둘 중에 한쪽은 거짓이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게요. 경찰이 공식적으로 장 씨를 범인으로 단정한 적은 없습니다. 유력하게 의심받는 인물이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제로 움직입니다. 인터폴을 통해서 2017년 노르웨이 현지에서 장 씨를 한 차례 붙잡아요. 그런데 노르웨이에 살고 있으니까 범죄인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려면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노르웨이에 이 사람은 범죄인이다, 범죄인일 가능성이 높거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사람이다 라는 이유를 대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 노르웨이 법원에서 이를 기각합니다. 왜?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일 뿐이지 피의자로 특정할 직접 증거는 아니다. 피의자로 특정할 직접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노르웨이 법원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합니다.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는 항고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3일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무부 측에서 이 항고기한 3일을 놓쳐버립니다. 이를 엉망으로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 미제로 굳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 사건입니다. 자, 9년 동안 떠돈 가설들을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이 중에 입증된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설 첫 번째입니다. 자발적 잠적설. 전민근 씨가 동업자에게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는 메시지, 아내 최성희 씨가 극단에 보낸 메시지, 물론 본인이 직접 보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부부 가족들이 초기에 보였던 비교적 차분한 반응. 자, 이것만 놓고 볼 때는 두 사람이 어떤 위협을 피해서, 누군가의 위협을 피해 스스로 잠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자발적 잠적설입니다. 그런데 왜 CCTV를 안 찍혔을까요? 피해갔거나 안 나왔거나. 9년이 지났습니다. 출입국 기록, 통신, 카드 사용 어디에도 이들의 생활 반응은 제로입니다. 잠적한 사람이 9년간 한 번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자발적 잠적,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잠적이 아닌 누군가의 협박을 피한 잠적이라면 이렇게 생활 반응을 아예 안 남길 정도까지 잠적을 할까요?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활 반응이 전혀 없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가설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가설은 외부의 영향에 의한 청부 납치설입니다. 장 씨 등 누군가가 협박이나 또는 회유로 이 부부를 밖으로 풀러냈을 것이고 제3자, 청부를 받은 인물일 수 있죠. 제3자에 의해 납치 이후 살해됐다라는 가설입니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응해서 만약에 나갔다라면, 자, 누군가 불러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나갔다라면 이 21개의 CCTV를 모조리 전부 다 피해야 할 이유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강제로 나갔다면 집안의 흔적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가설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 보이는 가설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가설, 단지 내부 범행설입니다. 부부가 애초에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광안리의 입지상 단지 밖으로 설사 이 CCTV 21개를 다 피해서 나갈 이유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피해서 나갔다고 치더라도 밖에 나가면 바로 광안리 인접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 CCTV에는 무조건 잡혀야 되는데 밖에 CCTV에도 잡힌 게 없다. 그래서 이들은 부부 모두 이 CCTV를 피해서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가설이에요. 일본에서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에 잡힌 게 없어요. 그러나 실종됐습니다. 범인은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에 의한 살인사건이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불법 에어앤비 같은 영업하던 중에 그런 호실이 범행 장소로 쓰였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 임병수 탐정의 견해는 영상 마지막에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 사건이 발생한 지 횟수로 10년째입니다. 실종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가능해요. 그러나 아내 이 최성희 씨의 부모님은 9년이 지난 지금도 딸의 보험조차 해약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2025년 5월 부산 MBC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이라도,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최성희 씨의 어머님 인터뷰의 워딩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었던 장 씨는 노르웨이에 있고 범죄인 인도는 막혔고 경찰이 확보한 직접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대로면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추정을 어디까지나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부부는 2016년 5월 28일 새벽 3시 이후 종적을 감췄다는 것. 아파트 안에 21개 CCTV에 어떠한 출입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남편의 핸드폰은 부산 기장, 그러나 최성희 씨의 핸드폰이 서울 천호동 300km 이상 떨어진 다른 지점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 적어도 부부가 동시에 실종은 됐지만 며칠 내로 부부의 동선은 달라졌다는 것. 최성희 씨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잡힌 서울 천호동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깝다는 것. 자, 네 번째는요, 10년간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라는 것. 다섯 번째는요, 전 여자친구 장 씨가 이들의 실종 직전에 입국하고 직후에 출국했다라는 것. 여섯 번째는요, 실종 4개월 후에 시댁 측에 거리가 좀 있는 친척이 최성희 씨의 주민번호를 대면서 정신과 약 대리 처방을 시도했다라는 것. 일곱 번째는 5월 31일 실종 3일 후 전민근 씨가 극단의 아내 입원 사실을 알리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 7가지가 즉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제 추정의 영역입니다. 해결해야 할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부가 어떻게 단지를 빠져나갔는지, 혹은 빠져나가지 못한 건지, 다른 형태로 이동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장 씨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9월달 정신과 약국 대리처방 사건이 정말 단순한 소재 확인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최성희 씨가 정말 약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 네 가지는 10년간 누구도 명확히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가설 두 번째와 가설 세 번째가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가설 두 번째, 외부 협박과 납치. 가설 세 번째, 단지 내부 범행.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가능성. 즉, 부부가 협박에 의해 같은 단지 내 특정 호실로 유인됐을 가능성. 이러면 CCTV 안 찍힙니다. 휴대폰 신호 부산권에 잔존할 수 있습니다. 집안 무흔적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댁 측의 정황, 거짓 입원 통화, 9월의 정신과 대리 처방 사건. 이 두 가지는 사건 직후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이 부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두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사건이 해결되려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 또는 장 씨의 한국 송환. 지금으로선 둘 다 쉽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미제 사건을 푸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설 1, 2, 3 중에 어떤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9월 달에 정신과 대리 처방 사건, 단순한 소재 확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좋은 댓글을 추려서 다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미제 사건 추적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임병수 탐정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